I've just noticed this trend that everybody wants power. And power isn't, it's generally seen in the sort of ugly light of you want power, you want to, become president, you want to take over other countries, but it's not that. 안녕하세요. 이리엘입니다. 인간이라면 개인차가 있지만 누구든 이기는 것을 지는 것보다 좋아합니다. 손자병법이 유행한 이유도 이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그 비결을 찾고자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Everyone wants this power. 모두가 이기기 원한다. 라는 아이디어와 인간 본성에 착안해서 승자들이 가진 권력에 대한 48가지 법칙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The 48 Laws of Power 시작하겠습니다. The 48 Laws of Power의 저자 로버트 그린은 머리 좋기로 소문난 유대인계 미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 후 삶의 현장에서 공사 현장 인부, 번역가 등을 포함한 80개가 넘는 일을 생계형으로 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그린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평은 천재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가 권력에 대한 48가지 법칙을 썼을 당시만 해도 98년도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mind blowing 하는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모두가 진실만을 말하는 세상에서 거짓말을 해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영화 거짓말의 발명의 주인공 같았을 겁니다. 기존의 통념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였고 정말 시대를 앞서갈 만한 책이었죠. 고대 로마, 그리스의 역사를 공부한 로버트 그린이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의 이야기를 48가지로 축약해서 권력과 부를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계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손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등 3000년 넘는 역사 속 인물들의 권력에 대한 법칙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학부 때 Classical Studies, 고대 그리스 로마 연구를 전공했는데 그 전공을 제대로 살린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지금 서점 가면 볼 수 있는 두꺼운 책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시류를 바탕으로 권력의 법칙을 썼지만 성악설, 성선설적인 철학적인 부분을 포함한 인간 본성의 법칙에 관해 엄청 두꺼운 필살기 같은 책으로 집대성한 느낌입니다. 권력의 48가지에 관해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담한 태도를 가져라. 자신이 없는 말투와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도 의심을 갖게 된다.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기꾼들은 거짓말의 스케일이 커져야 더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안다. 이야기의 audacity, 뻔뻔함이 클수록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의 불일치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담함은 상대가 공포를 느끼게 하고 공포는 권위를 만든다. bold move, 대담한 행동은 실제보다 당신을 더 강해 보이게 만든다. 뻔뻔함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을 돋보이게 만들어 줄 것이다. 1925년 5월 프랑스의 고철 사업가들은 공식적이지만 매우 비밀스럽게 한 정부 인사와의 미팅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한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정보통신부 부서의 차관이었고 매우 호화로운 호텔에서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미팅에 초청받은 사업가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만난 사람은 이 차관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초대를 받았는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에펠탑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 일을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정부가 매년 에펠탑을 유지보수하는 데에만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이 비용마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고 정부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에펠탑을 철거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에펠탑을 철거했을 때 얼마의 고철이 나오고 그것이 얼마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적힌 문서를 건네받게 됩니다. 문서를 건네받은 후에 사업가들을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리무진에 태워서 에펠탑으로 데려갑니다. 에펠탑에 도착해서 준비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업에 얼마를 제안할 것인지 4일 안에 가격을 정해서 가져오라고 차관은 말합니다. 5명 정도가 제안서를 냈는데 그 중에 1명이 선택이 됐고 그 사업가는 차관에게 제안액이 명시된 효력 있는 수표를 가지고 처음에 만났던 호텔의 맨 위층인 스위트룸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수표에 적힌 액수는 당시 25만 프랑,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만 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수표를 건네주고 사업 권한서를 갖게 된 사업가는 호텔 꼭대기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내려오는 길에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정부 건물에서 만나지 않고 호텔에서 만났는지 등의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에펠탑 사업건이 사실인지 여부를 더 따져보는 대신에 와이프에게 모피 코트를 사줄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건수가 컸기 때문에 사기라는 의심을 하지 않고 오히려 큰 건을 잡았다고 안도했던 거죠. 며칠 후 정부에서 사업을 승인했다는 편지가 오질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사업가는 전화 몇 통화를 통해 그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알리거나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돌게 되면 동종업계에서 평판이 깎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저자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심하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과 갈등을 피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서 담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전략 중에 한 가지로 필요한 순간에만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항상 대담한 태도와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독전하라.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주되 누구에게도 편들지 말라. 늘 중립을 유지하라. 미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조지 워싱턴은 프랑스나 영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지만 그 유혹을 참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와의 조약을 맺으면 단기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자력을 갖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자 역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력을 얻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 독립성과 자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함께할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 그룹끼리 뭉쳐서 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파트너를 맺어 커밋하는 것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함께 하라고도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말라. 1825년 니콜라스 1세가 러시아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근대화해야 한다고 외치던 진보주의자였는데 반란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반란을 일으킨 리더 중 한 명인 귀족 집안 출신의 시인 콘드라트 릴레예프는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운 좋게도 목을 매달았던 로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관례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늘의 뜻이라 여겨 사면을 해주었는데 릴레예프는 발이 땅에 닿아 살아남자 대중들을 향해 러시아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심지어 로프 하나 제대로 못 매지 않는가? 라고 크게 말했고 이 말이 니콜라스 1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례를 따라 써주었던 사면서를 찢어버리고 제대로 된 로프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늘 침묵이 금이 아닐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상관 앞에서 입을 다물면 의심을 사게 되고 모호한 말을 할수록 그 말이 의도치 않은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악명 높은 것도 유명세다. 대중의 관심을 끌어라. 욕먹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외모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거나 공격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자신을 사람들에게 처음 각인시켰던 때는 기원전 65년이라고 합니다. 타이밍까지 고려해서 야생동물 사냥, 글래디에이터 쇼, 그리고 연극 경연 이런 식으로 대중 앞에 계획적으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줄리어스 시저야말로 극장과 권력의 끈끈한 상관관계를 이해한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저자는 이미지를 리메이크하는 것에 대해 마치 찰흙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self-control, 자기통제입니다. 맥락상 자기통제란 배우로 말하자면 한 가지 감정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감정을 때에 맞춰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의 능력은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는 것이었는데 그의 형인 아가멤논이 그를 잡으려 하자 사자로 변신했다가 뱀으로 변신했다가 표범으로 변신했다가 하는 등 모양을 때에 따라 바꿔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absence와 scarcity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너무 자주 보이면 당연하게 느껴진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는 기술을 마스터하라.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absence, 사람 앞에 모습을 감추는 것과 presence, 모습을 비추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강력한 존재감은 권력과 주의를 끌 것이다. 하지만 너무 자주 눈에 띄면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마치 숨바꼭질 같다고도 말하는데요. 사랑을 키워나가는 초기 단계나 썸을 탈 때 살아가는 사람의 부재는 상상을 자극하고 그 사람 주변의 아우라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7세기 프랑스의 한 여성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굶주려서 죽지 않는다. 하지만 종종 소화가 안 되어 죽기도 한다. 나폴레옹 역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극장에 너무 자주 나타나면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의 이를 적용하자면 경제 법칙 중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고위층의 사람들이 튤립을 단순한 꽃을 넘어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튤리퍼매니아라는 효과를 일으켰다고 하죠. 당시 튤립의 한 송이가 같은 무게의 금값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싸게 굴라는 말인데요. 이 법칙은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로 비유했을 때 부채질로 불씨를 키워야 하는 레벨인데 비싸게 굴면 있던 불씨도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을 초조하게 하라. 예측 가능한 움직임은 사람들에게 통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상황을 반전시키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일관성이 없는 목적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평정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자는 1972년 5월에 있었던 체스 챔피언 보리스 스파스키의 토너먼트 경기를 예로 드는데요. 어느 때보다 기량이 좋고 준비가 완벽했던 스파스키는 라이벌 바비 피셔에 의해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피셔가 건 마법에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먼저 피셔는 대회에 늦게 입장하며 조명, 카메라 소음에 대해 크게 불평했고 의자에 앉기도 싫어했습니다. 꾸역꾸역 경기를 하면서 코너에 몰리면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등 스파스키의 집중력을 깨뜨렸습니다. 중요한 순간 예상치 못한 동작과 무브로 스파스키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뒤늦게 스파스키는 피셔의 눈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경기에 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라. 자신의 외모와 감정을 컨트롤하라. 사회에서 강요하는 역할과 기대에서 자유하라. 스스로 이미지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정한다. I'm gonna shoot him in the head. Number for this telephone is in your cell phone. Exciting, isn't it? America. If your president calls me in the next half minute, The fortune cookies aren't even Chinese. There's some guy over here. They're made by Americans based on the Japanese recipes. Hey, bloody hell, bloody hell. Don't move. My name's Trevor Slattery. What are you? don't hurt the face. I'm an actor. 당신이 이룬 성취가 쉬워 보이게 하라. 당신의 일을 공개하기 전에 많은 연습과 연구를 반복하라. 이를 통해 쉽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여줘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환상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공하기 위한 테크닉과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줘도 된다. 아주 쉽죠? 쉽죠? 아주 쉽죠? 그림을 망쳤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림을 그릴 때는 뭔가 그림의 얘기를 만들면 좋아요. 가족과 친구한테 약간 머리가 돌았다고 들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의 환상을 가지고 플레이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점진적으로 레벨업하는 각박한 현실보다 갑자기 성공하는 스토리 같은 판타지를 믿는 것을 좋아한다. I can get you to learn one thing today, one take-home point. It would be this. Don't be a don'ter. Do be a doer. I don't know why God gave us 10 fingers, because we's only gonna need 3. Get a goal, get a plan, and get up off your ass. Which one are you, Playboy? 이 책이 먹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플하게 로버트 그린이 학부 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책을 쓴 것뿐인데 왜 110만 부나 팔렸을까요? 미국인들이 로마 이야기를 너무도 좋아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가 최소한 90년대 미국 같았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은 나름 양심 있고 개념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성공하고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고대 로마 이야기를 통해서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50 센트, 제이지, 루더크리스, 윌 스미스, 마이클 잭슨 등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최소한 무슨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지, 최소한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래퍼 제이지는 프라임 타임이라는 곡에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사에 넣기로 했죠. 그럼에도 책이 혹평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아실 겁니다. 인간 삶에 있어 건강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간관계에 대해 잘 정리한 책입니다.
1936년도에 출판되어 오래된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수긍할 만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스테디셀러입니다. 읽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거부감이 드는 부분보다 오히려 거울을 들여다보듯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로버트 그린의 책은 인간 역사를 바탕으로 인간의 권력에 대해 48개의 스토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마치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양심을 거스르고 사람을 속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법칙들을 적용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혹평을 받았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작가로 활동할 때 성공하고 권력이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며 고대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책으로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작가로 일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한 자신에 비해 성공하고 힘 있는 자들을 보며 사회적 모순을 느껴 전공 때 배운 역사 지식이 발동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은 인간이 이기기 원한다는 이기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이 책에 안 좋은 평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덕적인 측면을 언급하며 치사하고 인간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혹평을 가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 로버트 그린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저자가 짚은 포인트는 모두가 자기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컨트롤하기 원하는 욕망이 있다는 팩트입니다. 특히 influence,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괜찮아, 기분 좋아 할 사람은 없죠. 그리고 요즘 어느 때보다 능력 있는 개인이 바로 대중 앞에 설 수 있고 영향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 이야기를 하더라도 데일 카네기의 책의 원제목은 어떻게 사람들을 얻고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고 로버트 그린의 책은 인간 권력의 법칙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피비린내 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잔인하고 포악한 일들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의 사실이 이러하니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은 통념상 웬만해서는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의를 기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승자가 되고 싶고 이겨서 독학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을 벗어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의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새로운 물결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손님을 끌기 위해 너도 나도 30년, 40년, 50년 전통 원조집이라고 써붙이고 국내 1위, 구독자 수, 조회수 수백만을 광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48가지 법칙은 그런 사람들만 알아야 하는 비법서가 아니라 모두가 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에 가까운 책입니다. 관계를 헤쳐가면서 선한 양심과 규율을 무너뜨려가면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내가 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되기에는 삶에서 교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비상시에 쓰는 호신술 같은 지식이 아닌 일상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론인 셈입니다. 모르고 있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책에서도 각 법칙이 탄생한 역사 이야기를 한 후에 저자는 공식을 도출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reversal, 반전 또는 역전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을 매 법칙의 맨 마지막에 배치해서 추가로 설명합니다. 각 법칙이 먹히지 않을 때나 부작용이 있을 때에 관해 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책을 보고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할 법칙을 찾았다고 좋아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는 몇몇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수작을 알기 위해서라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일 겁니다. 책은 담의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이도 뛰어나지만 쓸 줄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욱 뛰어난 사람이다. How much are you going to be withdrawing today, sir? $800. It says here that you only have $300. It seems our system has made a mistake. Here you go. Today, I stumbled upon something that no man has ever stumbled on before.